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오늘 인물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 가까이톡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다리시는 분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팬분들이 한껏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국 록음악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바로 1세대 록밴드 H2O의 보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김준호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원이고요. 거의 40년 돼가는 록밴드 H2O의 보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 톤으로 굉장히 멋있으셔가지고요. 오늘 또 함께하는 시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저는 못 느끼고 살았는데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인사를 나눴는데 이렇게 복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좋다고.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복식 호흡 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도 그렇지만 얘기할 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멋지신데 또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H2O 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익히 알고 있지만 그 탄생의 시작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그룹이 시작이 됐는지 저희 그 시작점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처음에는 LA 지역에 사는 재미교포 청년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LA에서 그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낮에는 일을 하고 이제 저녁이나 주말에 만나서 음악을 하는 밴드였어요. 그때 이제 리더이신 우리 키보드 맡으신 형이 그러지 말고 우리 서울 나가서 멤버들 더 모아서 풀타임 밴드가 한번 돼보자. 얘기한 게 H2O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와서 네. 이제 또 새롭게 멤버를 구성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정규 1집 안개도시 발표하면서 정식 데뷔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또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에너지도 폭발적이고 정말 이 1980년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세련됐다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본토 물을 좀 먹고 와서 의상 같은 것도 뭐 사온 것도 있고 악기나 이런 거를 좀 갖고 와서 당시 그 서울에 있는 다른 밴드들이 많이 부러워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음악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어서 하나 적어 와봤는데요. 네. 그 시절에 H2O 안개도시 쇼킹했었다. 그리고 세련된 LA 메탈 사운드를 들고 혜성처럼 등장한 H2O라는 댓글이 정말 그 시절의 여러 가지 모습들 정말 팬들이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무대에 정말 수없이 많이 서셨을 텐데 이제 무대를 서면서 내가 좀 살아있다라고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떨 때였을까요? 물론 뭐 여러 무대를 서봤는데 어디를 가든 무대의 완성은 관객이거든요. 그 관객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도 인간이니까 아무리 프로라도 그 감정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객들의 호응이나 환호 소리 이런 게 크면 클수록 저희도 더 에너지가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무대의 에너지는 역시 관객들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내가 하는 음악 나 스스로도 사랑하지만 또 관객들이 거기에 호응해주고 열광해줄 때 더욱더 그 에너지가 나에게로 모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 번 무대에 서셨으니까 네. 특히나 이 무대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하는 무대가 혹시 있었을까요? 저희가 아마 서울 나와서 87년도 여름에 한 3번째 무대였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대선배 그 김홍탁 형님이 주최하신 그 한국 록 페스티벌이라는 무대가 있었어요. 그 잠실 실내체육관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활동하고 유명했던 21개 팀, 22개 팀 정도가 이틀에 걸쳐서 아주 릴레이 공연을 펼쳤던 공연인데
매일 한 15,000명, 2만 명 정도의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 관객들도 왔었고, 그게 또 거기서 저희가 제일 잘 알려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관객들 입장에서는 뭐 외모나 이런 게 좀 특별했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 무대가 특히 기억나는 게, 저희 순서가 돼가지고 막 노래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세가 약간 있거든요. 기마 자세 같은 자세로 이쪽을 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농구를 해가지고 이쪽 보고 저쪽 잘 보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딱 잡았어요. 이쪽 보면서. 근데 그 장미 한 송이였어요. 어머. 누가? 네. 만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관객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한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아름다웠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관객들 눈에는 내가 안 보고 잡은 것처럼 보였던 거죠. 네. 사실은 졌는 줄로 봤는데.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뭐가 날아오는 걸 느끼시면서 딱 잡았는데, 좀 아쉬운 게 그 장면이 기록에 딱 남았으면은, 이게 뭔가 명장면으로 딱 남아서. 그때가 만약 지금처럼 다들 스마트폰 갖고 다녔으면 누군가 찍었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추억 속으로만 남아있는. 거기에 있었던 몇 명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 생각만 해도 딱 장미가 날아왔는데 노래를 김하준이가 딱 부르다가 싹 잡는. 마치 연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짜고서 난 것 같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특별한 순간인데요. 그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농구 같은 운동을 했으니까 모든 스포츠가 노룩 패스나 딴 데 보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 또 들려주셔서 유머도 갖추신 분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이야기 또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록음악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자신만의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내가 하는 음악 어떤 사람들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저도 원래 이렇게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미국으로 갔으니까 정확하게 한국어도 영어도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제 자신이.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어나 영어로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H2O의 가사의 70~80%는 외로운 도시인들 이야기더라고요. 뭐 간혹 뭐 사랑 얘기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외로운 사람들 얘기 뭐 그것도 약간 지방보다는 도시에 사는 그런 회색 느낌 나는 그런 가사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내가 내 자신도 어쩜 외로울지도 모르겠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다 외롭잖아요. 네. 사실 아주 원초적으로 가보면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외로움, 뭐 혼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안개도시라는 이 음악을 찾아봤더니 이것도 서울에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뭐 안개에 좀 휩싸여 있는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회색빛 그런 느낌을 담아서 썼다라고 제가 소개해서 본 기억도 있거든요. 안개도시의 가사는 정확하게는 두 도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영감은 그때 이제 서울 나오기 전에 들국화하고 H2O 첫 공연을 LA에서 한 다음에 알래스카 교포 위문 공연을 갔었어요. 거기서 저만 먼저 LA로 돌아왔거든요. 그 밤 비행기에서 그 LA는 항상 그 공항 근처에 안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영감이었고 또 서울 나오는 비행기에서는 또 다른 그 안개는 사실 안개기보다는 스모그였는데요. 그 당시 서울은 지금보다도 좀 더 그 대기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내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밝은 패션을 입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당시엔 다들 회색 빛의 옷을 많이 입고 아파트도 다 회색이었고 약간 이런 좀 우울한 느낌도 들면서 뭐
묘한 감정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안개도시도 그렇게 나오게 됐고, 전체적인 H2O의 음악을 살펴보면은 뭐 사랑 이야기, 밝은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고독, 외로움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음악을 쓰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노래로 전해주시지만, 또 이제 나 스스로 나에게 또 주는 음악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음악을 하나 들려주고 싶다 한다면 어떤 음악을 좀 선택을 해보고 싶으세요? 오래전에 저희가 처음 활동할 당시에 락밴드끼리만 교류가 있었고 다른 뮤지션들한테는 약간 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락밴드, 락 뮤지션의 약간 쓸데없는 프라이드라 그럴까? 우리 음악은 가장 어렵고 센 음악이고 니네들 음악은 약간 우스워 이런 저도 모르는 좀 건방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우연히 김광석 씨 노래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을 본 적이 있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어떤 분 작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와닿고 너무 가사들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짧은 한국어로 가사를 쓰는 놈한테는 굉장히 좀 부러웠고 그런 아름다운 가사들을 다시 한번 다 쫙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한 곡이 아니라 네. 여러 곡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앞으로 계속 들어볼 예정입니다. 뭔가 가사가 좀 아름다운 나에게 어떤 메시지, 울림을 주는 이런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네. 네. 이렇게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꾸준히 음악에 대한 애정 놓지 않고 있는데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젊었을 때는 뭐 이게 업앤다운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뭐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적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LA 지역에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미국에서 나와서 까불다가 깝죽거리다가 결국에는 돌아간 놈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음악에 대한 그런 욕심도 더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버텼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앨범 작업, 녹음 작업도 재밌지만 음악의 꽃은 저한테는 라이브 공연이거든요. 사람들하고 직접 이렇게 마주하면서 마음대로 막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아마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끝나면 굉장히 허탈한 허무함과 함께 아직 그 아드레날린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렇게 술자리를 많이 줄이고 있지만 그날은 밤늦게까지 놀아요. 그 아드레날린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다 우리 집풀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12시 넘어까지 막 놀고 그런 즐거움이라 그럴까? 그게 뮤지션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네. 들어보니까 초반에는 여기서 멈추고 실패한 것처럼 돌아가고 싶진 않다라는 어떤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중간에 고비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으셨던 건가요? 뭐 검색하면 뭐 다 나오겠지만 제가 좀 무리를 일으켜서 방송 정지가 된 적도 있었고요. 좀 뭐 어려움이 많았죠. 그 당시로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막 활성화된 때도 아니었고 대중가수가
방송을 못 한다는 거는 치명적인 결함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어떻게든 뮤지컬도 하게 되고 덕분에 또 다른 경험도 쌓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좀 중화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위기를 기회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걸 계기로 생각도 해보면서 영역 활동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 함께 이야기해봤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2년 전에 30년 전 H2O 멤버들, 그러니까 2집, 3집을 같이 했던 드러머 김민기 그리고 기타 박현준 씨와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신곡 하나 냈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박현준 씨가 개인 사정으로 강릉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힘들어서 박현준 씨가 나간 다음에 한동안 좀 힘들었어요.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행히도 새로운 또 멤버들을 만들어서 올해 다시 한번 요입당 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기획됐던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를 시작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작전을 좀 새로 짜야겠지만 어쨌든 뭐 뮤지션이 새로운 곡 발표하고 공연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같은 계획이겠죠. 단지 언제 하느냐, 언제 시작하느냐, 어떤 곡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뭐 만들어 놓은 곡들은 있으니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달려보시는 그런 계획 말씀해 주셨고요. 네. 들어보니 또 이 제주도에 5년 넘게 있으셨다고 혹시 네. 다시 제주도로 갈 생각은 없으세요? 제주도 살면서도 틈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동생들하고 이제 곡 작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제대로 음악 활동 하려면 서울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제주에서 했던 일들이 다들 좀 안 좋게 끝났어요. 사업도 했었고 일도 했었고 그랬는데 또 안타까운 건 뭐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까지 제주 경기가 많이 다운돼서 뭐 관광객들도 타 지역에 많이 뺏겼다는 얘기도 들리고 빨리 좀 제가 애정하는 제주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제주도에 또 오랜 기간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애정을 또 드러내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신곡도 나올 테니까 혹시 어떤 곡으로 나올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H2O는 크게 한 3번 정도의 멤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약 하게 되면은 또 약간 또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멤버 하나하나가 어떤 컬러를 만들어 놨느냐가 결국 전체 컬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컬이지만 한 번도 이때까지 다른 멤버들의 갖고 오는 창작이나 컬러에 대해서 뭐라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오는 거에 제 목소리를 더하는 작업이 항상 재밌었고 이번에도 다른 멤버들과 함께 잘 만들어야 되겠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무슨 이래야 된다는 거는 H2O는 없어요. 어떤 전체적으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5년이라면 길고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제주에 대한 애정이 컸었고요. 그래서 시간 될 때 다시 언제든지 놀러 가고 싶고 또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주에 있는데 보고 싶고 제주의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싶고 또 H2O 팬분들께는 하루빨리 좋은 음악 만들어서 다시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팬분들도 음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빨리 새로운 음악과 함께 다시금 컴백하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2O의 보컬 김준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의 경제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점점 사라지는 현금과 디지털 결제 시대 가속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결제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지난해 10%대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현금을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금 사용률이 10%라니 막상 저만 해도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못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이렇게 현금 사용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편리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를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22.9%나 되어 현금 사용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률이 각각 46.2%와 16.4%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 카드 결제가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바일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현금 사용률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10년 전인 2013년도 정도만 해도 현금을 주요 지급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41.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7년에는 36.1%, 그리고 작년에는 15.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현금 사용률이 10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이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요. 이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어떤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일까요? 네, 한국의 현금 사용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현금 사용 비율이 29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현금 사용 비율은 평균 23%보다 낮은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 현금을 사용하는 이 비율 점점 더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른 과제도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비현금 지급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결제가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요. 또 소외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로는 내수 침체 속에 해외에서 웃은 삼양식품과 오리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식품업계가 내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업체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수 시장의 경기는 좋지가 않은데 해외 시장 쪽에서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들일까요? 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과 오리온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매출이 무려 5,29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었는데요. 특히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인 4,240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 매출이 80% 정도라니 굉장히 놀라운데요. 자, 이렇게 삼양식품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양식품의 대표 상품인 불닭볶음면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덕분입니다. 실제로 불닭 브랜드는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큰 화제를 모으면서 해외 시장의 판매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67% 증가한 1,340억 원, 영업이익률은 무려 25%에 달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요. 이 오리온도 보자면은 해외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리온 역시 해외 사업의 성공으로 올해 1분기 매출이 8,01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314억 원으로 5% 늘었는데 특히 중국 7.1%, 베트남 8.5%, 러시아 33% 등 글로벌 법인들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두 기업 모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요. 근데 반대로 또 국내 쪽에서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식품업체 대부분이 1분기 실적이 약화로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고요. 농심도 8.7%, 롯데 웰푸드와 CJ제일제당은 각각 56.1%,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침체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삼양식품과 오리온처럼 해외 시장을 잘 공략한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시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빈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 아나운서 오늘은 부정청약 관련된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네, 레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지난해 분양된 서울 주요 단지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당첨되고 보자 이런 식의 좀 부정청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뉴스들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네, 그 전에 청약이 뭔지 그 개념을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정청탁이 어떤 건지 좀 더 감이 잘 오실 것 같아요. 우선 청약은 새 아파트나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마련을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 공고에 맞춰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네, 일단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 주택 수요가 많은 만큼 이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 또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보통 청약 가점제와 청약 추첨제로 나뉘는데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반대로 추첨제의 경우에는 점수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공정하게 주택 분배에 대한 기회를 나누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부정청약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들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부정청약은 말 그대로 법이나 규칙 등을 위반을 해서 부정하게 청약 기회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청약 행위로는 위장 전입, 가짜 주민등록, 가족관계 조작, 청약통장 부당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주택자나 정당한 자격자가 주택 분양 기회를 박탈당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정청약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긴 했었는데 혹시 적발이 된다면 어떤 조치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부정청약이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당첨은 바로 취소가 되고요. 그 공급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계약까지 진행이 됐다가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계약이 아예 취소가 되고 재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정청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 전체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약 당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강남권에서 여러 가지 부정청약 관련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최근 광남 4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청약이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강남권에 유독 분양단지가 많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당첨만 되면 정말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요인 때문에 부정청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위정전입 같은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주요 아파트 6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가운데 이 165건이 위장전입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레미안 원펜탄스 단지에서는 총 41건의 위장전입이 있었는데요.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당첨자 발표 당시에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청약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이 레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약 20억 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첨자 중 상당수가 주소지만 강남인 위장 전입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첨 기회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지역도 지역인지라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이 약 352대 1 정도 됐었는데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대 1에 달할 만큼 그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이 단지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왔는데 이들 역시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리면서 좀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유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알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결국 돈 때문이죠.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얻기가 좋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도 이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당첨 후 정말 1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도 강해졌고 똘똘한 한 채 이러한 인식 역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역시 로또 청약 저도 많이 탐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송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그런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청약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 예비 당첨자에게 순서가 넘어가게 되고요. 계약이 진행된 후 적발이 되면 계약이 취소돼서 재공급이 됩니다. 레미안 원펜타스의 부정청약 사례도 당연히 예비 당첨자에게 그 사례가 돌아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촘촘한 모니터링과 이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청약 제도 자체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하도록 가격을 제한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 차익 구조가 오히려 부정청약을 키웠고 이로 인해 정부도 당첨자 점검을 강화해서 그 욕구를 억누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점점 더 시장의 공정성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강해져야 된다는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정청약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아나운서와 마켓트렌드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인 아나운서, 오늘은 좀 액티브한 곳으로 가본다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다 함께 같이 운동할 수 있는 행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평소에 하시는 운동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헬스 그리고 PT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저도 예전에 약간 헬스나 필라테스, 요가 이런 좀 실내 운동을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실외, 이 야외 운동인데요. 바로 2025 운동하는 서울 광장입니다. 이 행사는 5월 15일부터 열렸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마다 열리면서 6월 26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일부는 화요일에 진행된다고 해요. 운동이 낯선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는 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함께 뛰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 운동이 아닌 야외 운동이란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고요. 줌바, 크로스핏 같은 메인 운동부터 나만의 운동 계획을 세우는 운동 처방소, 이달의 운동왕 선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왕이 되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왕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욕심이 좀 나는데요. 이게 뭐 모여서 경쟁 같은 걸 하는 걸까요? 맞아요. 다른 참가자들이랑 기록 경쟁을 하는 건데요. 펀치나 턱걸이, 데드리프트, 유연성 측정 등을 수행하면서 기록을 쌓아가고 다른 참가자들과 기록 경쟁을 합니다. 시간 내 목표를 달성하는 타임 어택, 그리고 멋진 운동 및 포즈로 상품을 제공하는 챌린지 박스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더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운동 처방소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운동 처방소 저는 이걸 진짜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운동 초심자들을 위한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인데요. 체형 교정도 봐주고요. 자신에게 맞는 생활 운동 계획 수립과 전문 영양사의 1:1 맞춤형 식단 관리 등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뉴스포츠 체험도 있어요. 뉴스포츠는 기존 스포츠 종목 규칙과 용구 등을 간소화해서 사람들이 쉽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식의 스포츠를 의미하는데요. 공을 활용해서 하는 토스볼 및 볼로볼도 있고 LED 핸들러 및 플라잉 디스크 등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 체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늘 하던 운동보다 좀 더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들에서 새롭게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메인 일정들 궁금해지는데요. 일정표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일정표가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지난 5월 15일에는 러닝 트레이닝이 진행됐고 5월 20일에는 댄스크루 훅과 함께하는 K-팝 댄스 교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일정을 살펴보면요. 5월 29일에는 스텝박스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맨몸 운동, 점핑머신 등도 있습니다. 이후 7월, 8월은 휴장이고요. 9월 일정은 추후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 동안은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서울광장에서 뚝섬 한강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해가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대해 짧게 덧붙여드리면요. 순위나 기록 경쟁 없이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완주하는 체육 축제입니다. 경기에 총 3만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서 3일 동안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이 3가지 종목을 완주하면 된다고 해요. 꼭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는 운동하는 서울광장이랑 연계돼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메인 운동 프로그램은 야외 진행이다 보니까 운영 상황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 올해는 산악특수구조대원과 함께하는 암벽 등반이나 태권 댄스팀과 함께하는 태권무 등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더욱 색다른 운동 경험과 재미까지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 맨몸 운동이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퇴근 후에 운동을 하면은 뿌듯하다라는 느낌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참여 방법 소개를 또 해주세요. 네, 참여 방법은 운동하는 서울광장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고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현장 내 접수처에서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하시고 팔찌를 받아가시면 등록 접수가 완료된다고 하니 이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신청과 현장 신청 2가지 모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광장이 시청 주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아요. 서울 1호선, 2호선이 다니는 시청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찾아가시려면 시청역 5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은 서울광장 상설무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가보실 분들은 이렇게 행사 배치도도 나와 있는데요. 메인 프로그램 진행되는 곳 옆에 뉴스포츠 체험 공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품 보관소도 뉴스포츠 체험 공간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 해당 배치도 보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이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몸 움직이면서
건강과 활력까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과 야외 체험 활동 그리고 뉴 스포츠 체험을 다 함께 해보면서 이 동기부여도 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이 기술을 바꾸는 이야기죠. AI 패권 경쟁이 정부 레벨에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과 뉴스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AI와 관련해서 발표한 행정명령이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요. 2025년이죠.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을 위한 장애물 제거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요,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정 중심 정책을 철회하고요, 미국의 AI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이 명령은요, AI 개발에서 이념적 편향을 배제하고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규제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한 달 전인 4월 23일에요. 청소년 대상 AI 교육 확대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은요, 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AI를 통합하고 인재 양성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미국만이 이런 전략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요, 5월 12일 공공투자기금 산하에 AI 전문 회사 휴메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업은요, 데이터 센터 구축, AI 칩, 그리고 클라우드, LLM 개발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 기업들은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 파트너를 소개해 볼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최신 AI 칩인 GB300 블랙웰 GPU를요, 18,000개를 공급하고요. AMD는요, 100억 달러 규모의 AI 컴퓨터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고, 그리고 퀄컴은 AI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마존은요,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사우디에 AI 존을 형성하고 10만 명 이상의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AI 쪽으로 사우디가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우디가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 AI의 허브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AI가 허브, 이제 넘어서 다른 이제 기술과 경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기술과 경제가 만나는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이 국가들이 AI에 정말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산업이 어떻게 커지게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책 전환과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흐름은요, 몇 가지 산업에 명확한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우디 휴메인만 해도 500메가와트급 규모의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는 전력 설비, 냉각 기술, 반도체, 고속통신 인프라 관련 산업의 동방 성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미국 반도체 ETF나 그리고 AI 인프라 테마형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수직 상승 중입니다.
네, ETF 쪽으로도 자금이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쏠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략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전략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협력에서 단순 납품만이 아니라 시장 진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단순 칩 공급이 아닌 AI 공장 설계까지 포함된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존은요, 클라우드 사업 외에도 AI 교육, 지역사회 기반 훈련까지 포함된 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인프라 제공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AI 생태계 구축을 모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협력에서 단순히 납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장을 진입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큰 규모의 계획들로 이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들 알아봤으니까 핵심 용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용어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AI 인프라인데요. AI 인프라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인프라는요,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술적 기반을 의미하고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고요. AI가 학습하고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저장하고 처리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AMD는요, AI 칩 같은 연상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전력과 냉각 시스템입니다. AI 연사는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 인프라도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클라우드 플랫폼, 통신망, 보안 시스템까지 포함되면서 AI 인프라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어렵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AI 인프라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다라는 문장이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깔끔하게 한 줄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네, AI 미래는 데이터보다 전력, 그리고 알고리즘보다 정책이 결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경제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정책이 있고요. AI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 그 국가가 어디인지 많은 분들의 기초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은 아나운서의 테크노믹스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월도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초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온 현상도 계속되고 있어서요. 체온 조절에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